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백운기의 정원이 TV 함께하면 곧 100만 됩니다. 이야 사랑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대의 판결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정의의 벼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이진관 부장판사의 추상 같은 판결은 내란 이후 답답함과 우울함을 한 방에 떨쳐낸 참으로 멋진 것이었습니다. 이진관 판사는 시대의 양심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정의인지 알지만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법관들이 즐비한 세상에서 그는 이것이 정의다 단호하게 외친 시대의 양심입니다. 이진관 판사는 시대의 지성입니다. 그의 선고문에는 세계사적 관점에서 바라본 친위 쿠데타, 그것이 가져오는 엄청난 결과에 대한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법조문만 들여다봐서는 나올 수 없는 판결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자입니다. 12.3 내란은 국민이 막은 것이라고 말할 때 보여줬던 그의 눈물은 그동안 목숨 걸고 지켜온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저 미치광이 윤석열이 짓밟아 놓고도 끝까지 국민을 우롱하고 농락할 때 우리가 느꼈던 분노와 좌절감을 달래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준 애국자입니다. 시대의 양심, 시대의 지성, 애국자 이진관 부장판사에게 오늘 아침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예, 신민진 변호사님 부탁해요. 네, 여러분, 뜨끈뜨끈합니다. 뜨끈뜨끈해. 진짜 여러분 너무 추우시죠? 이제 걱정이 없습니다. 이 정어리몰에서 준비한 이 맨투맨인데요. 맨투맨. 색깔, 이렇게 처음에는 기본 무지랑 블랙만 있다가 지금 좀 추가가 됐는데 또 특별 증정, 랜덤 발송, 반팔 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 이거는 좀 이렇게 넉넉하게 입으시라고 저희가 지금 준비된 사이즈보다 2사이즈 크게 선택하실 것을 권해드려요. 왜냐면 또 겨울에는요, 아무래도 타이트하게 입으면은 이게 또 폼이 나지 않는 티셔츠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어리몰에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참 입으면 몸에 착 붙으면서 내 몸을 착 감싸주면서 정말 발열이 됩니다. 발열이 돼. 그래서 제가 한번 입어보려고 했는데 여기서 방송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방송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게 검정색이라서 지금 안감이 안 보이는데 이게 아주 두툼하지도 않은데 이게 보송보송하고 부슬부슬하고 너무너무 뜨끈뜨끈한 요 정말 보드랍습니다. 여러분 겨울을 마지막 겨울을 책임져줄 요 기모 네, 맨투맨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단순히 범죄자 한 명에 대해서 엄한 처벌을 내렸다고 국민들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마음 졸이고 정말 저 내란을 제대로 단죄할 수 있을까 우울하고 답답하고 분노할 때 나왔던 판결이기 때문에 참으로 많은 국민들이 환호하고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오늘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이진관 부장판사의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패널 함께합니다.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신유진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그렇게 웃고 계세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어제 신유진 변호사님이 안 나오셔서 예상을 못 여쭤봤는데 네. 얼마나 예상하셨어요? 23년을 예상했습니다. 할 말이 없게 만들어. 농담입니다. 아니 감히 이런 명판결문까지 나올 줄은 정말 솔직히 예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예상할 수 없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판결문 하나하나 뜯어 들을수록 정말 저는 외우고 싶을 정도로 열심히 들었습니다. 계속 듣고 또 들었습니다. 네. 어제 이제 변호사 두 분이 패널로 나오셨죠. 장유미 변호사님, 신영기 변호사님 다 10년 뭐 이런 정도 예상을 하셨는데 저는 어떤 분이 25년 예상하는 그런 글을 보고 일리가 있는
분석이다. 네. 그래서 어제 제가 25년이라고 하는 관측의 의미를 설명을 하면서 추상 같은 판결을 기대한다고 오프닝을 했는데 23년 선거를 보면서 참 기뻤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저는 어제 선거 어디서 보셨어요? 저는 국회에서 AI 기본사에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대규모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날짜를 잘못 잡은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근데 진즉 잡은 거니까 국회 일정. 토론하면서 핸드폰으로 몰래 봤는데 동시간대에 생중계를 해주는 데가 이제 매불쇼 등이 있더라고. 우리 배용기 TV가 해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어제 그 토론을 그 중요한 시간에 합니까? 왜 그렇게 눈치가 아니, 그러니까 없습니까? 그 토론을 먼저 잡아버린 거죠, 일정상. 그래도 그렇게 중요할 예. 때는 근데 이제 이게 월드컵 중계보다 더 중요한데 맞습니다. AI 그래야지. 근데 AI 기본사의 토론에서 토론 의미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살짝 이렇게 봤죠. 31만 명이 동접을 하고 있다는 매불쇼에서만. 그래서 저는 다음에 직위원 재판 때는 반드시 배군기 TV 생중계를 제가 앵커님 우리가 좀 키워야 됩니다. 저도 그 하고 싶었는데. 풀로 받는 방법을 제가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16년을 예상했거든요. 그래도 조금 더 왜냐하면 올려 분명히 들어왔군요. 15년보다는 이진관 부장판사님이 더 단절할 거였는데 23년 정말. 그래서 어저께 정말 SNS에 국민들 너무 기분이 좋았나 봐요. 예전에 그 인생은 미완성부로 이진관 가수까지 재송하게 된 거예요. 인생은 미완성. 그래서 심판은 미완성. 이제 심판은 그동안 미완성되고 있었잖아요. 직위원 조의대 등등해서. 예. 그러나 인생은 미완성 불렀던 이진관과 동명이인의 이진관 부장판사님이 심판을 완성해버렸다. 이런 표현. 그 다음에 이제 23년이니까 영하 23년 후까지 검색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한독수의 23년 후는 어떻게 되는 건가? 어떤 분은 12.3 계엄이라서 23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 정말. 근데 정말 그 아까 토론 그 시간대 해가지고 그 감동을 제대로 못 느꼈을 때 토론할 때 와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 속보로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과 합당 제안했다고 그러는데 좀 아쉬웠어요. 지금 그 이제 새로운 이슈, 큰 이슈를 던지는 거잖아요. 네. 오늘 같은 날은 국민들이 이진관 부장판사의 그 선고 의미를 좀 더 곱씹어 보고 그리고 오늘 또 드디어 코스피 5천을 뚫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역사인데 이런 것을 조금 국민들이 누리게 하고 그다음에 던지는 게 좋지 않았을까? 타이밍을 왜 이렇게 잡았을까? 좀 아쉬움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저도 덧붙이면 오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3시간짜리 기자회견 이건 뭐 그동안 역대 대통령도 하지 못한 거잖아. 아무런 대본과 그런 그 서로 간의 조율이 없이. 그다음에 오후에는 이진감 3개 판결이고 오늘 아침에는 코스피 그 민주당 혁신당의 합당은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아쉽습니다. 아쉬운 건 아쉬운 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자 어제 정말 그 중요한 판결 여러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홀인원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변호사계의 미스진 신유진 변호사님 제가 누구인지 아시죠? 부산에서 항상 응원합니다. 누구예요? 홀인원. 네. 아니, 제 가족이 부산에 있진 않은데, IP를 한번 조회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골프 선수나 골프 업종에 있는 분 아닐까요? 뭐 부산에서 항상 응원한다고. 네, 감사합니다. 베르사유의 장마님 슈퍼챗 많이 보내주셨네요. 코스피 5천 기름장어 23년 축하합니다 하셨는데 예 고맙습니다. 베르사유의 장마님은 또 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이렇게 갖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예 축하할 일이죠. 자 어제 많은 분들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가슴 졸이면서 한덕수에 대한 판결 지켜보셨을 텐데 참 이진관 판사 고마워요. 대체로 보면 선고할 때 앞에 이렇게 쭉 설명하고 맨 마지막에 땅땅땅 이렇게 하는 미괄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맨 앞부분부터 바로 이건 유죄다 이야기하고 또 한참 더 나가다가 이제부터는 12.3 내란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됐다. 어제는
그 한덕수 몇 년 나오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란죄에 관련된 첫 번째 재판이기 때문에 지금 저자들이 이렇게 내란을 저질러 놓고도 뭐 계몽이니 뭐니 뭐 이따위 하면서 자꾸 내란이 아닌 쪽으로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미쳐버리겠죠. 하얀색을 계속 검정색이라고 하는 자들이니까. 그런데 이정관 부장판사가 이건 내란이다. 이렇게 선고를 하고 시작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정말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까? 신유진 변호사님, 거의 선고나 이런 것은 미괄식으로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점에서 뭐뭐한 점 이렇게 할 때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점이 굉장히 저는 가슴이 두근두근 조마조마 이런 마음으로 판결을 계속 듣는데 어제는 처음부터 딱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좀 일단 마음은 놓고 몇 년 형인지를 떠나서 그 한마디 한마디가 놓칠 수 없는 명문이었다. 그래서 야, 과히 판결문도 이렇게 잘 쓰시니까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분은 이진관 재판장님은 대법원장이 되실 분이구나.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국민투표라면 대법원장 네. 바로 됐을 거예요. 네. 어제 선고 시작하자마자 그 세부적인 내용이 복잡함으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한다. 라고 유죄로 딱 박아놓고 그다음에 12.3 내란이다. 이제부터는 12.3 내란이라고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순간 첫 번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제 1시간 넘는 그 선고문을 낭독할 때 계속 그렇지 옳소 바로 그렇지 계속 저만 그랬습니까? 12.3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시작했던 그 부분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앞서 본 바와 같이 윤석열과 김용년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근거하여 포고령을 발령하였는데 그 포고령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의회 정당제도 영장주의를 소멸시키고 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 금지를 시행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 즉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발령한 것이고 또한 다수의 군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는 등 다수인을 결합하여 육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화를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됩니다. 따라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하여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하에서는 12.3 내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저 부분 나올 때 그래 우리가 어제 내란 혐의와 관련한 첫 번째 재판이기 때문에 과연 이걸 어떻게 볼 거냐 거기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보고 있던 상황에서 전부터 딱 시작하고 하니까 윤경호 소장님 그때부터는 이제 좀 뭐라고 그럴까 마음이 좀 편해졌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명쾌하잖아요. 명쾌하죠. 그 다음에 진행되는 논리가 아 그래서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잖아요. 국헌 유린 그리고 폭동 그러니까 내란. 너무 명쾌하잖아요. 아까 저 앵커께서 미괄식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가끔씩요 법조문 판사들이 쓰는 법조문이 이 종교로가 없는 법조문이 있었어요. 하여 함으로 이렇게 등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다와 마침표가 없는 그게 딱 하나 있는 심지어는 그 긴 판결문이 하나의 문장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떤 사람은 그거 읽다가 죽었잖아요. 쉼표가 없어가지고. 이제 기자들이 쓰는 이 기사의 방식은 흔히 말하는 스트레이트 기사라는 걸 쓰는 방식은요 두 갈씩이거든요. 왠지 아세요? 뒤에서부터 잘려 나가는 거예요. 얼마든지 잘려 나가도 앞에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들어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죄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죄가 있습니다. 이거 아니거든요. 근데 어저께 이제 이진관 판사의 주문은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 주문해서 형량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른 분들 이미 다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사실 어제 아침부터
마지막 2시 넘어서 저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 그동안에 내가 몰랐던 게 하나 있었구나라는 걸 배웠습니다. 왜 이진관 판사가 공소장 변경, 예. 그러니까 내란 방조라는 거에서 내란 우두머리 공모, 내란 공모라고 주요 종사자. 주요 임무 종사라고 네. 공소장을 변경토록 했을까? 이게 결국 나중에 법리적인 공방으로 한덕수라는 저 내부자의 경우에는 법리적인 공방으로 나중에 대법원 가서 혹시 법리적으로 이건 잘못 해석을 했다, 잘못 적용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거를 처음부터. 그러나 특검은 왜 방조라는 죄목을 썼을까?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지금 짚어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대목을 예. 배우는 게 이 말씀하신 처음부터 두 가지 물론 국헌을 유린한 거, 그 다음에 폭동, 그래서 내란, 선진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 그래서 더 중죄. 저는 그 논리가 예, 너무 아주 마음에 들어요. 제대로 지적해 주셨는데 네. 참고로 오늘 제가 큐시트에 제목 순서를 다 써놨어요. 여러분 네. 오늘 네. 참고하실 때 예.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슈를 다룰 때는 상관이 없는데 한 가지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여러 갈래로 나누어서 볼 때는 그 혼선이 일어나지 않게 이 큐시트에 맞춰서 오늘 조은석 특검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 의심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이거 좀 따로 짚어봅시다. 네. 일단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그 다음에 논리를 전개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와닿기도 했지만 저는 그래서 이중관 판사를 시대의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좌고우면하지 않아요. 이건 뭐 분명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좌고우면하게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까 우리 윤경호 소장님 얘기할 때도 정치인들 인터뷰를 해보면 두 가지식으로 이야기하는 분이 참 인터뷰하기 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잘못된 거죠. 이렇게 하고 논리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렇게 보고 뭐 또 하던데 이런 점도 있고 그러나 이건 이러이러함으로 이것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다. 이런 인터뷰가 제일 힘들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윤석열이 비상계엄 발동했을 때 그때 이제 우리 안진걸 소장님도 오시고 긴급 생방송 하지 않았습니까? 박지원 의원한테 전화했어요. 박지원 의원께 전화해가지고 어디십니까? 나 국회라고. 윤석열 이거 왜 이런 겁니까? 딱 첫마디가 미친 거죠. 그런 거거든요. 달리 정치 구단이 아닙니다. 미친 거죠. 한마디로 정리. 이거 내란 아닙니까? 내란이죠. 딱 정리가 돼 있는 겁니다. 이미 윤석열이 비상계엄 발동했을 때 헌법과 법률에 대한 조그마한 지식만 있어도 이건 내란이다. 다 알 수 있는 거였어요. 다만 그 내란이 성공하냐 못하냐에 달려 있을 뿐. 또 이따가 짚어보겠지만 이런 내란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실패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밑에서의 내란도 아니고 위에서부터의 내란. 이런 거는 실패할 수가 없는데 실패했을 뿐이지 이걸 내란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얘기가 안 되는 주제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1년 이상 끌고 있고 거기에 사법부가 박자를 맞춰주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우울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제 이중관 부장판사가 단순히 한덕수 23년 올려쳤다기보다도 이건 내란이다라고 분명하게 그것도 선고문 맨 앞부분에 박은 것이 매우 양심적인 일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거기에 또 뭐가 들어가죠? 양심. 양심이 들어가죠. 네. 저도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고백하는 게 너무 좀 타이밍상 맞지 않지만 제가 처음에 이제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 그런 마음이었어요. 내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뭐 외압이라든지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정말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결문을 작성하고 싶다. 사실 이진관 재판장님의 어저께 선고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런 마음으로 저런 판결을 쓰고 싶어서 내가 법조인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었지.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런 마음을 가지고 법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어제 그 판결문 이런 게 앞으로도 모든 법조인이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다 이거를 아예 그냥 암기를 해야 된다. 예. 교과서에 완전히 실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우리가- 저희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어제 예. 뭐 이제 서울 교육감 후보 나오는 분들하고 미팅 있었는데 제발 교육감 되시면 문영배의 헌재 판결문 그리고 이진관 부장판사의 이번 내란 판결문은 우리 초중고 학생들이 헌법과 함께 달달 외워버렸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사람들이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정말 혼용무도의 시대에 너무나 정말 짜릿한 육회, 삼회, 통쾌 그리고 교육적 효과도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논리가 정말 너무 명쾌 논리 정연하잖아요. 2로부터 아래로부터 내란보다 2로부터 내란은 훨씬 더 위험한 것이다. 정말 그때 저는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저희들이 주장했던 걸 저렇게 표현을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잖아요. 예. 만도리님 12.3 내란이라는 규정에서 울컥했습니다. 그동안 국진당 얘들 내란 얘기만 하면 계급품 물고 달려들던 모습이 오버랩 되더군요. 그러셨고요. 무무님 어제의 명판결은 그간 12월 3일 밤 맨발로 뛰어갔던 그날 밤 우리 민주시민들과 민주당 당직자들 그리고 우리 민주시민들의 승리였습니다. 백운기 선생님 그간의 노고 오늘 맥주 한 잔으로 위로가 되시길요. 정의리원 동지들의 간절한 마음이 이진관 판사와 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10만 원이나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무무님 예 감사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라면 모르겠어요. 알잖아요. 알면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심이 없는 짓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양심이 없는 짓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는 양심이 무엇인지 법관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하는 그게 무엇인지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의사와 판사 어떨 때 존경합니까? 그냥 의사하고 판사니까 존경합니까? 지금 존경받지 못하는 의사 판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의사는 의사가 될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합니다.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정말 숭고합니다. 나는 돈에 휘둘리지 않는 의사가 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선서합니다. 그 선서를 지키는 의사 존경하지요. 정말 양심이 있는 판사 찾아보기 힘들다고 우리가 한탄하고 있는 때에 이런 것을 보여주어서 우리는 참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진관 판사는 정말 시대의 지성이라고 평가합니다. 이 논리적으로도 확실하게 군더더기 없고 빼먹을 데 없는 선고문이었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정말 그의 지성을 봤습니다. 세계사적 관점에서 바라본 친일 쿠데타 그것이 가져올 결과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런저런 이유로 뭐 인명피해가 나지 않았느냐 어떠니 그런 이야기를 할 처지가 아니다. 이게 성공이 안 될 수가 없는데 국민이 막아서 성공을 못한 거야. 그런데 만약에 그게 됐으면은 어떤 피해가 났을지 아니? 그래 놓고도 너 그런 말을 하면 되니? 라고 준엄하게 꾸짖은 겁니다. 이게 지성입니다. 그 부분 들어보시죠. 세계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친위 쿠데타는 많은 경우 성공하여 권력자는 독재자가 되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같은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되었으며 국가의 경제와 외교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독재자의 권력이 약해지는 시기가 되면 내전과 같은 전쟁이나 정치투쟁으로 국가와 사회 전반이 회복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지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12.3 내란은 이러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되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전 자체를 뿌리채 흔들기 때문입니다. 임종호 소장님, 저는 저 부분을 들을 때 참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법관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거에 근거해서 바탕을 두고. 그런데 거기에 제가 보기에는 상식과 시대 정신과 또 집단 지성으로 모아져 있는
여러 사람들의 생각 이런 것들이 뭔가를 충분히 꿰고 있구나 법관이. 그러니까 단순히 헌법과 법률이라는 거에 위반됐느냐 안 됐느냐라는 기계적인 해석 이것만이 아닌 게 바로 이진관 재판장의 근엄한 얘기에 다 녹아져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재판장이 그런 얘기를 했죠. 80년에 나왔던 두 차례의 비상계엄 보고문과 그 당시 상황 그리고 그때 국무위원으로 수동적인 역할만 했던 주용복이라는 국방장관에게 내려졌던 형량 이거하고 똑같이 기계적으로 맞출 수가 없는 거다라는 아주 기술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전 그런 점에서 이 법관들이 그저 가끔씩 법관들을 조롱하는 얘기할 때 등장하는 비유가 아시죠? 홍당무를 머리 위에 걸쳐놓고 눈을 다른 데로 돌리지 못하게 앞만 보고 달리게 가려놓는 가린 게 아니라 이렇게 차양을 치는 그런 형국의 모습의 법관 그거는 아닌 그거는 더 이상의 그러니까 이 판사의 이 재판 이 판결이라는 것도 결국 시대 상황과 동떨어져 가지고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만 따지는 거 이거는 아니다. 이걸 잘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진관 판사가 저 부분을 이야기했던 것은 단순히 뭐 그분의 성찰의 깊이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이유가 있는 성찰이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전문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법적인 법률 지식이 없는 분도 알아듣기 쉽게 써 있는데요. 법률도 공부하면 되는 거고요. 제가 권하건대 꼭 3번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뜻이 더 깊이 와닿게 되는데 어제 이제 세계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친위 쿠데타는 왜 위험한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는데 그 이유를 그 이하에 쭉 써내려갔습니다. 오늘 시간이 뭐 많지 않아서 그걸 다 들려드릴 수는 없는데 여러분 한번 꼭 보시길 바라고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왜 세계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친위 쿠데타가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가 아래로부터의 내란이 아니고 위에 권력을 잡고 있는 자가 자기의 권력을 더 유지하고 독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친위 쿠데타가 왜 위험한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 자체를 뿌리채 흔들기 때문이다. 이진관 부장판사의 울림만큼은 제가 울림은 없어도 이진관 부장판사보다 더 정확하고 똑똑하게 읽을 수는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현재 우리 주위에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는 시도가 있고 이미 유효한 구제 수단이 남아있지 않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나 논의되는 저항권을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주장하는 사람들. 헌법과 법률에 정한 바가 없어서 위헌 위법한 주장에 불과한 계몽적 경험, 잠정적 경험, 경고성 경험을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서울지방법원 폭동같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쉽사리 위반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선거제도를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12.3 내란은 이처럼 잘못된 주장이나 생각을 양산하거나 그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점에서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가담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세계사적 관점으로 봤을 때 친위 쿠데타, 그야말로 권력을 갖고 있는 자가 자기의 권력을 연장하고 독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 쿠데타는 실패하기가 힘들다.
그런데 그게 가져오면 그 나라는 정말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그거 성공해도 그 독재자의 권력이 약해지면 내전으로 항상 이어졌다. 네. 이건 세계사적인 성찰인 거죠. 그런데 그게 성공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이게 실패 성공을 떠나서 이런 일 자체가 가져오는 폐해가 뭐냐. 바로 이런 일들이 만연하게 된다라고 하는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따위 얘기를 하느냐. 뭐 저항권을 뭐 시도 때도 없이 이야기한다거나 법원에 들어가서 난입하고 폭동을 저지른 자가 뭐 서부 항쟁이니 뭐니 이따위 소리를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이 왜 일어나느냐. 바로 너 같은 놈들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라고 준엄하게 질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걸 뭐 기존 판례는 어떻고 대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이따위로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래서 지성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요 똑같은 것을 나눌 때 기준이 있어요. 지식인이 있고 지성인이 있습니다. 지식인은 단순히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한덕수입니다. 한덕수 학력 보세요. 짱짱합니다. 경력 보세요. 화려하죠. 지식인에 불과합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은. 윤석열 서울법대 나왔어요. 그러나 본인의 지성을 연마하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죠. 맨날 술만 처먹었죠. 지식이 있고 지성이 없으면 그거는 빈 깡통이 되는 거고 악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도요. 정치인이 있고 정치가가 있어요. 정치가는 왜 내가 정치하는가를 매일 아침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정치인만 또 못한 사람을 또 정치꾼이라고도 하죠. 요즘에는 어르신과 늙은이가 있어요. 늙은이는요. 그냥 나이 먹어서 늙으면 늙은이인 거예요. 그러나 그 나이 먹도록 자기 자신을 항상 성찰하고 돌아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았던 연륜과 경험을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쓸까를 항상 생각하면 어르신이 되는 거예요. 지식인과 지성인의 차이를 바로 이진관 부장판사의 성찰이 담긴 판결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제 이 세계사적 관점 이야기할 때는 신유진 변호사님 저는 막 몸에 전율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이게 친위 쿠데타다라고 딱 명명을 하면서 선출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이렇게 다시 한번 친위 쿠데타를 통해서 위로부터의 내란을 통해서 독재자가 되는 것이 세계사적으로 다 있는 일이고 독재를 정말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친위 쿠데타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판례는 아예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거는 그리고 지금 이미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랐는데 과거에 있었던 그런 내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피해를 더 정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더 중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 중한 처벌의 당위성을 설명하는데도 정말 너무나 이 마음을 울리는 판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짜 사법부의 신뢰가 어디까지 추락을 해야 되나라고 정말 우리가 밤잠 설치면서 조이대 코트를 비판할 때 살아있는 법관의 양심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준 어제 판결이었습니다. 뭐 이제 우리 앵커께서 너무 잘 정리해서 지성인이 있고 지식인이 있고 더 나쁜 놈은 지식 사기꾼이 있습니다. 정치가 갖고 정치인 있고 정치꾼이 있죠. 여러분 정치꾼 하면 당연히 나경원이나 장동혁 같은 자를 떠올리시면 되고요. 지식 사기꾼은 저는 진중권을 떠올리면 되는데 제가 지금 이제 앵커님 말씀하는 거 이제 저도 호응하려고 막 찾아보잖아요, 자료를. 지금 MBC가 코스피 5천 특집이라는 걸 내보냈어요, 유튜브에. 근데 모두가 뭐냐면요, 백운기 정오리 TV예요. MBC가 백운기 정오리 TV를 앞에 인용을 한 거예요, 길게.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갑잖아요. 진중권 얘기한 거? 네, 진중권에 대해서 코스피 5천이 사기냐 허황되게 말한 이놈 하면서 앵커님이 혼내는 거. 근데 마침 그때 앵커님께서 지성인 지식인 이야기 하실 때니까 제가 이걸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야기 안 할 수 없는 거니까. 거기에 딱 진중권이 CBS에서 헛소리한 거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제 우리 배움계 정어리 TV는 MBC에서까지도 메인으로 지금 유튜브에 메인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코스포츠로 이야기도 나왔는데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그리고 지식인보다 더 나쁜 자들이 지식 사기꾼이다. 정치보다 더 나쁜 자들이 정치꾼인데 이번 내란 사태하고 윤석열 권 시대를 거치면 그게 분명하게 드러난 것 같아요.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우리 정어리원들이 참 많으시죠. 김은님, 이진관 판사님 판결문을 들으면서 그동안 우리가 백운기 정어리 TV에서 부르짖고 울분을 토했던 말들이 그대로 적혀 있고 그대로 낭독하는 걸 들으면서 유쾌, 상쾌, 통쾌. 그리고 함께하신 이진관 판사님 좌우에서 합의하신 두 분 판사님 거명도 현재 법관님들처럼 거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배석 판사들 이름 아세요? 지금 확인 안 했는데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네. 죄송합니다. 희영이님, 광주 5.18을 보고 자란 터라 계엄령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었지만 이재명 대통령님 유튜브 보고 우리 가족들은 국회로 택시 타고 와서 밤을 새우고 아침에 다행이다 생각하고 집으로 왔지만 분이 안 풀려 광장으로 매일 나간 걸 큰 보상 받은 것 같아서 눈물이 납니다. 어제 정말 저는 그 1시간 동안 이진관 판사의 선고문을 들으면서 막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 옳지 하다가 그때는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이진관 판사가 이제 그것을 배척하기 위해서 지적하는 거죠. 너네들 뭐 인명피해도 안 났고 뭐 실제로 뭐 성공 못했고 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거 달리 성공 못한 거 아니지 않느냐. 우리 국민들이 막은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양반이 울컥하더라고요. 예. 제가 그 부분을 계속 돌려보았어요. 눈물이 한 방울 또르륵 안경 위로 떨어진 것 같이도 보였어요. 그래서 깊이 확대해서 봤는데 눈물이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김이 서린 것도 같고 아무튼 울컥하는 순간에 저 사람은 애국자다. 정말 마음으로 저도 몇 번 뭐 어떻게 할 때마다 막 울컥울컥 하잖아요. 그 울컥함 그게 바로 애국자죠.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애국자 아닙니까? 그 부분 들었을 때 저 사람은 양심과 지성과 눈물과 이런 거를 갖추고 있는 법관이구나. 그러면서 문득 야 조이대 너 정말 고마운 줄 알아라.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 국민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과연 대한민국 사법부를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가 할 때 그야말로 이중관 부장판사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아직은 우리가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의 끈을 놓지 않게 된 거죠. 고마운 줄 알아야죠. 어제 울컥했던 장면 봐도 질리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죠.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이러한 국민의 저항을 바탕으로 신속히 국회에 진입하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일부 정치인들의 노력,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던 내란의 암울한 기억을 상기하면서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더라도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입니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중관 부장판사가 어제 두 차례 침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 부분에서 한 7초간 침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판결 주문할 때 23초간 침묵을 했죠. 그것도 시대의 침묵인데 정말 저 눈물을 흘려 그 울컥할 때 정말 눈물 납디다. 저 비슷한 뭐 표현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똑같은 연장선에서 우리 현재 탄핵 결정문에 문영배 대행이 저와 비슷한 얘기를 했잖아요. 시민들의 저항 그리고 소극적인 명령 이행으로 대응했던 군경 뭐 이런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저는 그 연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결국 그게 뭡니까?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 시민의식
이게 얼마만큼 지금 와 있는가 이거고 그건 뭐예요? 우리 시대 상황이라는 게 시대 정신이라는 게 그만큼 성숙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도 못 따라가고 못 따라가기는커녕 역행하려고 했던 집단이 바로 윤석열과 그를 추종하는 저 무도한 무리들이지 않습니까? 그걸 준엄하게 지금 꾸짖은 거죠. 신유진 변호사님 네. 이제 법원에 네. 법에도 눈물은 있다 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법관의 눈물은 우리가 보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본인이 작성한 글이기 때문에 본인이 작성한 글을 본인이 이렇게 다시 선고하면서 읽으면서 이게 이제 그냥 글이 아니었던 거죠. 이 상황이었고 예. 그 국민들의 마음, 그 국민들의 용기를 여기다 담아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국민들의 용기라는 말을 스스로 읽을 때 그 마음이 다시 한번 가슴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게 우리도 전부 그 부분에서 공감하고 우리도 정말 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벅차오름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그 부분에서 다 저도 우리 앵커님도 그 부분은 들어도 예, 정말 예. 질리지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제일 인상적이어서 이제 같이 눈물을 흘렸는데 저만 그러나 했더니 우리 이제 정어리 TV 어떤 잽싸게 찾아봤죠. 이런 제목을 어디 MBC 메인 뉴스 연합뉴스 TV가 계속 들어주네요. 연합뉴스 TV도 요즘에 좀 보도본부가 좀 양심적인 걸로 바뀌었다더니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저는 자기가 쓴 글을 이제 쓰면서도 여러 번 울컥했을 것 같은데 최대한 참으신 것 같아요. 그냥 저기서 눈물을 보면 또 너무 감성적으로 접근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극도로 참아가지고 눈물이 흐르지는 않게 그러겠잖아요. 울컥하는데 이러면 안 되지 딱 하면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한숨을 쓸 딱- 때는 그러지 네. 않다가 네. 쓴 것을 제가 썼는데도 제가 읽다 보면은 울컥할 때가 네. 굉장히 있어요. 저는 이진관 판사님의 양심과 그 투명한 용언 또 국민의 사랑하는 마음이 응집된 표현이니까 그것이 자동으로 눈물이 한번 울컥했는데 참았습니다. 잘 참으셨습니다. 아까 궁금해하셨던 배석 판사 이름 제가 확인해봤는데 윤이환 판사, 이재준 판사 두 분이네요. 형사 합의 33부. 배석 판사들과 이렇게 판결문 작성할 때 상의합니까, 신유진 변호사님? 기본적으로 이제 배석 판사들이 이제 초안 뭐 같은 거를 작성을 한 다음에 부장님과 함께 상의를 하는데 사실 이 부장의 뜻이 많이 왜냐면 또 그 경험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많이 묻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진관 부장의 이 판결문은 제가 봤을 때는 이진관 부장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했다 그런 생각이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배석 판사, 윤희환 판사, 이재준 판사 옆에서 그 이진관 부장과 함께 많은 상의를 하면서 모든 한 문구 한 문구 공감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진관 부장판사 어제 선고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더 짚어보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어제 저는요, 참 시대의 양심, 시대의 지성, 그리고 애국자, 또 눈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평생 이렇게 기자로 있으면서 이렇게 뭐 데스크도 보고 또 쓰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이 조사에 좀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뭐 사고가 났는데 경찰이 도착했어요. 그 경찰은 뭐 한 5분 안에는 와야 되잖아요. 원래 3분 안에 오게 돼 있어요. 333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한 15분 만에 도착해서 구조가 좀 늦어졌다. 그러면 기사를 어떻게 쓰냐면 15분 만에 도착해서 이렇게 쓰면 그냥 평범한 거죠. 여기에 조사 하나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15분이 지나서야 이렇게 쓰면 완전히 기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어제 저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렇게 쭉 하는데 그 조사가 팍팍팍팍 꽂혔어요. 아마 우리 윤경호 소장님도 평생 언론에서 뼈가 굵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왔을 거예요. 어제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맨 마지막 부분에 이제 쭉 내란이고 뭐 이렇게 엄히 처벌해야 되고 하는데 한덕수가 이제
정상 참작해달라고 하고 평생을 뭐 공직에 뭐 몸담았고 훈장도 받았고 포장도 받았고 또 뭐 몸도 안 좋고 경도 인지 장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저기 하니까 봐주세요라고 했겠죠. 그걸 쭉 읽을 때 이거 저런 걸 감경 사유로 해가지고 또 깎아주나 보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조사가 하나 들어가요.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래서 그걸 듣는 순간 그 조사 하나가 주는 게 얼마나 대전환이 일어나는 효과가 있는지 몰라요. 이건 이정환 부장판사가 평소에 물론 뭐 법관이 항상 쓰겠죠. 쓰는 걸 많이 해봤던 사람인 거예요. 많이 써본 사람은 조사 하나가 완전히 문장을 바꾸는 걸 알거든요. 그런 걸 좀 눈치를 한번 채면서 여러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은 1970년 6월경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약 50년 동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 등으로 재직하면서 다수의 훈장과 포장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에 관하여 사전에 모의하거나 실행행위를 지휘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습니다. 피고인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자 이 사건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 주재하였고 그에 따라 비상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현재 만 79세의 고령임에도 벌금형을 포함하여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습니다. 피고인은 최근에 이르러 경도 인지장애와 우울증을 진단받아 그에 따른 치료가 필요하고 피고인의 배우자는 독립적인 구동이 어려워 피고인의 돌봄과 간호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관련 자료가 재판부에 제출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 쭉쭉쭉 설명할 때 아이고 저거 이제 감경 사유를 설명하는 거는데 제출된 바는 있습니다. 제출하면 뭐 하겠다고 딱 그걸 주는 거 아니에요?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내란에서 뭐 사망자가 발생되지 않았으니까 이거 뭐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주장에 대해서도 똑같은 조사를 씁니다. 들어보시죠.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한 것입니다. 어때요, 윤경호 소장님? 제가 너무 집착했나요? 아니 이건 정말 탁월하고 냉정한 분석입니다. 이걸 아마 이 판결문에서 이 대목을 이렇게 찝어내는 건 우리 백운기 앵커밖에 안 계실 것 같은데 그럼으로써 사실은 전체 이 판결문을 압축하는 효과를 저는 봅니다. 이 간결 명료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정환 부장판사는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흔히. 근데요, 이제 저도 우리 백운기 앵커님처럼 신문에서만 30년 이상 기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항상 문장을 어떻게 하면 간결하게 남에게 조금 더 읽기 쉽게 쓸까를 고민을 하거든요. 그때마다 훈련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접속사를 가능한 쓰지 말아봐라. 그러나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 쓰고도 얼마든지 문장이 이어지는데요. 그러려면 저렇게 탁월한 조사를 하나 붙이는 거 이게 그걸 대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뭐 마치 국문학 글쓰기 강좌인 것 같습니다만 결론은 그런 탁월한 조사가 저 문장 판결문을 훨씬 더 간결 명료하게 함으로써 더 빛을 발하게 한다. 그거죠. 저도 120% 공감합니다. 네. 그러게 제출되었습니다 했으면 그렇죠. 얼마나 애건데 제출된 바 하나가 들었잖아요. 네.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평이하고 애가 탔는데 종료되기는 하나. 여기서 이제 다음에 반박과 상식적 역사적 요지가 나온다. 이렇게 그렇죠. 기대가 딱 되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한 가지 짚고 싶은 거는 이 이진관 우리 판사 재판장의 이 선고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다 고려한 바를 정확하게 설명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 이런 사정, 이런 거 제출된 바 있다라는 것은 고려는 다 안 하지 않고 내가 다 살펴봤다. 그리고 뭐
짧은 시간에 끝냈다, 끝난 계엄이다, 이거 아무 피해가 없었다, 이런 거 내가 그 주장도 살폈다,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루이스님 짱짱짱이야. 이 나라 보석을 발견했습니다. 개 돼지들만 득실거린 법조계에 이런 분이 있다니 앞으로 큰 인물이 되리라 믿습니다. 조이대 직위원 사람이라면 보고 배워라. 이런 모범을 보인 분이 판사란다. 그 다음은 욕설이라서 안 읽겠습니다. 직위원 부장판사가 이제 윤석열 내란 선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성찰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왜 판결이 중요한 것인지, 법관은 왜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결한다라고 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하면서, 이건 단순히요 인민재판이 아닙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 정의와 상식이 무엇인가, 이걸 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법원에 난입해서 판사 나와 죽이겠다, 심지어 방화까지 시도한 자들이 5.18은 폭동이지만 이것은 항쟁이다라고 하면서 항쟁 기념의 날로 삼고 세상을 어떻게 만들자고 하는 겁니까? 그것을 지성인들이 그냥 보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양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한덕수 23년 올려친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중관 부장판사의 그 선고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양심은요 뭐가 옳고 그른지 모릅니까? 알잖아요. 아는데 얘기하지 않는 것, 그 양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행동하는 양심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인 겁니다. 아닌 건 아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양심이죠. 그리고 시간이 나는 대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고전을 접하고 선현들의 생각을 배우면서 성찰해야 지성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 이거 갑시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저는 이제 어제 그걸 보면서 조은석 특검의 정체가 의심스러워졌어요. 두 가지만 살펴봅시다. 한덕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뭐 기각 항용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자를 구속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곧바로 보완해서 다시 재청구해야죠. 그랬는데 그냥 힘없이 자빠지더라고요. 저는 그때 의심했어요. 뭐지? 조은석이 김현장과 결탁했나? 아니면 그 특검 내부에 있는 검사들인가? 의심했어요. 그러나 뭐 바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그래서 영 못마땅했지만 한번 보자 했는데, 기소를 했는데 맨 처음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를 했어요. 어제 판결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만약 이중관 부장판사가 나중에 이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죄 하고 병합을 해라. 그렇게 해서 올린 겁니다. 이중관 부장판사가 이건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처벌을 해야 되는데 라고 판단하지 않고 특검이 올린 대로 그냥 수동적으로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무죄가 아니라 공소 기각되는 겁니다. 그러면 평생 법으로 밥을 먹고 살아온 사람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이거 뭐 하는 짓이죠? 일단 이중관 부장판사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을 듣고 짚어봅시다. 참고적으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가 아니라 내란 우두머리 방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처음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범죄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내란죄는 필요적 공범으로서 관여자의 의사 방향이 일치하는 집합범이므로 내부자들 사이에서는 각자 수행한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지휘자, 중요임무 종사자 등으로 처벌될 뿐 방조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부자에 해당하는 피고인에게는 형법 총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법 30조에 따른 방조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로 내란 우두머리 방조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을 때에 해당하게 됩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택일적 추가
추가적 병합되는 형태로 공소장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변호인은 특별검사가 당초 공소 제기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공소 사실과 택일적으로 추가할 것을 신청한 내란 중범 종사 공소 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고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검사가 당초 공소 제기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공소 사실과 이 법원이 공소 사실의 택일주 추가를 허가한 내란 중노인부 종사 공소 사실은 범행의 주체, 시기와 장소, 구체적 행위 태양 등이 모두 동일합니다. 자, 조금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네. 신유진 변호사님께 네. 설명을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이제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또 법률 용어도 많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란이라는 거는 법에 정확하게 우두머리 그리고 지휘자, 중요임무 종사자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필요적 공범이라서 이게 수인이 함께 서로 범죄 실행 행위를 나누는 것으로 형법 87조에 다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이 중요 임무 종사자에 해당하면은 그 내부자로서 형법 총칙, 그러니까 형법 총칙이 아닙니다. 형법 총칙이 아닌 그 87조가 적용되는 것이지 형법 총칙인 뭐 그냥 외부자로서의 방조, 내란을 단순히 도왔다 이 정도로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네. 이중간 부장판사가 이건 중간에 내란 주요 임무 종사죄로 병합해라 이렇게 해서 네. 병합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는 이제 재판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라고 먼저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공소장 변경을 아예 뭐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그 방조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무죄라면 오히려 그거는 이제 재판부가 좀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소장 변경을 네. 대체로 검찰 쪽에서 하지 재판부가 요청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재판부가 그럴 경우 이 공소 제기한 사실로는 무죄가 나온다거나 정말 공소 기각, 공소를 제기한 사실로는 공소 기각이 나올 게 확실한 경우에는 오히려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 조금 확대해 보면은 유동규, 대장동 유동규 사건에서도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에 대한 이야기를 시사했는데 변경하지 않고 무죄가 나온 것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아니 윤경호 소장님 제가 뭐 내란 특검을 막 비난하거나 폄훼하거나 뭐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만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뭐지 저자들 이런 생각 안 듭니까? 그러니까 얼핏 보면 형법상 양형 기준에 내란 방조의 경우에 하한선이 더 높죠. 네. 그러니까 더 벌을 주겠다는 취지로 이걸 적용했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한덕수에게는 이게 적용될 만한 일인가? 왜? 국무총리잖아요. 국무총리는 내부자거든요. 이 내부자에게 방조라는 이 혐의를 적용하려고 했던 이게 법리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거였을까? 예를 들어서 한덕수가 바깥에 있는 기업인으로서 이 내란에 돈을 지원을 했다든가 또는 뭐 이동수단에 대한 편의를 제공을 했다든가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뭐 쿠데타 내지는 뭐였다면 그런 경우는 외부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조가 가능하죠. 그렇죠. 그런데 한덕수는 어찌됐든 2인자였지 않습니까? 2인자. 그리고 이건 내부자잖아요. 그 내부자에게 이 방조라는 건 법리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거다라는 거를 처음부터 딱 집어낸 거니까 그런 점에서 조은석 특검이 왜 그랬을까를 좋게만 해석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형 기준상 최저 하한선이 이 방조가 더 높게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그랬을까라는 좋은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러나 그건 너무나 나이브하고 어떻게 보면 예. 성의를 다하지 않은 거죠. 아니 다른 사람에 상관없이 한덕수에 대해서만은 유독 관대했어요. 예.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되니까 바로 불구속해서 해버렸죠. 그다음에 내란 주요 임무 종사죄로 맨 처음에 기소를 안 했죠. 거기에다가 구형을 꼴랑 15년 했어요. 아니 이걸 소장님 우리가 그때 구형 15년 나왔을 때 얼마나 실망했습니까? 아니 네. 무기징역을 선고해도 시원치 않을 자를 그렇죠. 구형을 15년 한다고? 그러니까 계속 이 정권의 2인자였고 윤석열 정권의 그다음에 국무회의 주재자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무기징역 또는 훨씬 더 무거운 징역을 구형했었는데 이게 조은석 특검이 저는 전체를 종합해서 마지막에 윤석열을 사형 구형한 거 그때도 단호하 구형한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수사 성과도 있었는데 한덕수 또는 이제 주요 종사 임무자 몇몇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윤석열에만 너무 포커싱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일부 세력에게는 좀 온정적으로 봐주려고 하는 고의가 작용했다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고 초점을 잘못 맞춰서 결과적으로 솜방망이 접근한 거라면 이제 무능했던 것이죠. 이제 이런 비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15년 구형했는데 23년형이 나온 것은 아마 우리 법원 선고 역사상 대장동에서 유동규 8년 구형했는데 9년 선고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렇게 6년이 아니라 8년이 더 나온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건 특검이 깊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이정환 판사님은 내란 형법상 내란 80조, 88조, 89조 미수범, 그다음 90조 예비 선동선정까지는 있는데 이걸 봐도 방조라는 조항은 없는데 형법에 있는 방조죄를 붙일 일이 아니다. 내란의 죄의 성격상 그 부분도 교통연해 주셨는데 앵커님이 지적한 것처럼 만약에 내란 방조로만 기소됐으면 이제 사실은 법리적 논의이기 좀 판사님 말은 내란은 방조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정말 무죄를 선고할 뻔한 위험도 있었던 거죠. 근데 다만 너무 잘한 거죠. 신의 한 수가 주요 임무 수행으로 넣으신 거고 특검도 그때 동의 잘해준 겁니다. 이제 그나마 특검이 이걸로는 비난을 좀 덜 받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특검이 그때 굳이 그래야 되냐 그랬으면 진짜 큰일 날 뻔한 거죠. 그렇죠. 한덕수에게 왜 특검이 그렇게 예외적이었을까? 끊임없이 저는 김앤장이라는 존재를 의심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법조계에 김앤장이라는 존재가 갖는 직접적인 간접적인 영향력. 그러니까 지금 특검에 종사하고 있는 젊은 또는 중견 또는 고참 검사들이 결국 자기들이 나중에 활동을 하려고 할 때는 김앤장이라는 울타리 거기에 들어가면 좋고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쪽과의 우호적인 관계 이런 거를 누가 꼭 시키지 않아도 의식을 하는. 그런데 왜 또 그러면 한덕수만 다른 데도 뭐 돈 가져와서 아니면 무슨 관계 때문에 김앤장을 그러면 변호인으로 쓰면 되지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김앤장이라는 곳은 거기에 파운더인 창립자인 김영무라는 그분이 갖는 그 절대적인 권한 그런데 그 김영무라는 분과 한덕수라는 이 피고인과의 특수한 관계 그렇다면 우선순위가 부여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뭐 추측입니다. 이런 식의 김앤장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저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미쳤을 것이다라는 세상은 생각을. 그런 것 같아요. 윤상현 같은 자들이 있죠. 야야야야야 뭘 그렇게 힘들게 사냐. 1년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니까. 그렇게 사는 자들이 있죠. 그렇게 해서 추락하는 정치인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김병기, 강선우, 이해군 이런 자들은요. 자기 영혼을 팔아서라도 오로지 출세하려고 했던 자들 그런 자들의 몰락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에 좌절하고 절망하다가도 문영배, 박정훈 대령 이제 장군 됐죠. 또 이중관 부장판사 이런 분들을 보면서 그래 권력과 금전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저렇게 자기 자신을 꼿꼿하게 지켜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나라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어제 하루였습니다. 저 형법 오랜만에 저도 찾아보니까 예전에 신임 변호사 같은 분이 지적해 주신 내란범위 이렇게 형법이 이제 앞에는 이제 이론적인 쭉 부분이 나오고 각 제목이 87조부터 내란죄부터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살인, 막 부모살인 이것부터 나올 것 같잖아요. 천하에 제일 나쁜 죄. 근데 그 각 목 중에 여러분 내란죄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것은 내란죄가 국가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살인죄보다 개개인의 살인죄 뭐 또는 뭐 사이코패스 살인죄 이거보다 훨씬 위험하고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 헌법과 국민들이 이렇게 합의를 한 거죠. 역사적으로. 내란죄만큼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오늘 워낙 중요한 이진관 부장판사의 판결을 다루느라고 참 다른 때 같으면은 톱뉴스가 될 만한 것들을 못 다루고 일부를 마치게 됐는데 벌써 3가지나 돼요. 코스피가 5천을 뚫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5천 2.84예요. 네. 우리가 꿈의 지수라고 불렀고 아니 5천 이야기할 때 그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했던 자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중권, 나경원, 제가 이준석 제가 찾아보니까 1년 중 최저는 2284였습니다. 1년 중 2284. 네. 그때 그 윤석열 때, 네, 그렇죠. 윤석열 때 피규 그렇죠. 1년 반 전인가 기회요. 네. 불과 1년 반 전인가. 코스피 5천이 이렇게 뭐 사람들이 아주 그 좀 급진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상반기라고 그랬지 1월까지는 얘기 안 했어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말까지는 5천 달성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임기 아니 이렇게 말까지. 막 치고 올라갈 때도. 올라갈 때도 그렇죠. 윤경구 소장님 나름 경제 전문가인데 제가 언제 예상했어요? 그 어제 대통령이 한 얘기 중에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없고 시장이 또 정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네. 전 그런 얘기에 이게 다 함축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냐면 이 코스피 5천이라는 거를 정치적으로 무슨 뭐 상징 조작의 한 뭘로 생각해서 이걸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어서 이걸 해내겠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아마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정부가 이걸 끌어올려 가지고 마치 뭘 해야겠습니다. 이랬으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결국 시장에 맡겨놨더니 되더라. 예. 그러니까 아까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지금 머쓱해지는 그거라. 코스피 5천 뚫은 거 그리고 이제 갑자기 정청래 대표가 좀 아쉽지만 오늘 조국혁신당과 합당 제안한 거 이것도 큰 뉴스고 방금 전에 이제 장동혁이가 단식 풀기로 했다고 그러죠. 박근혜가 찾아와가지고 이제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아 예 그만할게요. 이건 또 무슨 슈알란지 모르겠어요. 이건 내일 다뤄보기로 하고. 아니 정말 앵커님 천하의 코미디 중 코미디입니다. 세상에 다 죽은 박근혜를 불러다가 탈출구를 없으니까 한동훈이 와달라 했는데 한동훈이 안 오니까 이제 박근혜를 불러가지고 저걸 막 대전은요 그때 과정했잖아요. 장동혁 건강은요 예 풀겠습니다 이거잖아요. 대전은요도 사실은 조작이었는데 그때 선거 때 정말 창피합니다. 이라 정치꾼. 다시 한번 여러분 MBC 지금 메인 뉴스에 우리 백운기 정어리 TV가 메인 뉴스에 메인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코스피 5천 황된다고 말한 진중권을 그 균열하게 꾸짖는 앵커님의 그 저는 제에서 요것이 너무 기분 좋아서 보고 있습니다. 예. 한번 봅시다. 네, 이거 한번 보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코스피 5천은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이제 코스피 5천이 곧 눈앞에 다가오는데 코스피 5천 되면 내가 누구 얼굴 한번 보고 싶냐면 진중권 얼굴 한번 보고 그렇죠. 뭐 1000에서 2000 되는데 뭐 10몇 년이 걸렸고 여기에 어떻게 걸렸는데 말이 되냐고 막 그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막 까던 그 영상인데 5천 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코스피 5천 이거는 옛날에 이제 MB가 얘기했던 거고 뭐 당연히 지켜지진 않았고요. 어느 후보가 얘기했든 다 지켜지진 않았고 1000에서 2000 오르는데 18년 걸렸거든요. 그리고 2000에서 3000 올라가는데 14년이 걸렸어요. 그걸 갖다 임기 내에 뭐 분명히 공약이라는 건 임기 내에 할 것을 갖다가 약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기 이후에 약속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가능할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그 대책으로 나온 게 고작 자본시장을 갖다 좀 더 정상화하겠다, 단속을 강화하겠다. 그걸로 물론 몇 %는 올릴 수 있지만은 그걸로 어떻게 5천까지 갑니까? 이번에 이재명 후보께서는 지금 주가 지수 5천 시대를 열겠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그런데 5천이 되면 저도 환영입니다. 좋겠는데 이거 들은 분들이 이거 5천이라는 거는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이준석 후보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5천이 가능합니까? 저는 주식을 잘 몰라서 저도 5천 하면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이재명 후보께서 예전에 주식을 처음 경험하실 때 조금 뭐 친구분의 권유나 이런 거로 작전주로 경험을 하셨다고 본인이 얘기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인식인데 대주주의 어떤 강압적인 물적 분할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일반 주주들이 손해보는 상황 속에서는 주가가 안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인이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회사가 자기에게 맞는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중요한데 또 그 말만 하면 되는데 이재명 후보께서 표가 된다고 생각해서 부산 가가지고는 또 HMM이니 또 SK해운이니 이런 것들 또 민간 기업인데 잠시 민영화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옮겨버리겠다 했습니다. 그런 게 바로 주식시장에 있는 이재명 리스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놈들. 이리 와. 이리 와. 나경원도 있어요, 앵커님. 나경원도 악담을 퍼부는. 들어와. 아이고 참. 이제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공영방송의 미시마저도 메인으로 우리 뱅귀 앵커님의 멘트와 풍자를 준열한 꾸짖음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기쁩니다. 근데 이게 원래 임기 내였거든요, 5년. 근데 7개월 만에 이뤄낸 쾌거입니다. 물론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저평가돼 있다고 지금 진단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사실 저는 어제 이진관 판사님의 그 판결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판결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저평가되는 나라가 아니고 정말 K 민주주의, 정말 K 붙으면은 모든 게 잘 팔리는 나라라는 거를 확실히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재밌는 기사 하나 떴어요. 네. 5,000p 현실화의 ETF도 대박. 이재명 대통령 얼마나 벌었을까? 정말 그랬대요? 금액까지 나오대요? 예. 얼마나 벌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네. ETF에 4천만 원을 투자했대요. 네. 그래서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 ETF 설명 좀 해줘요. ETF가 뭔지. 이제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해서 이제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을 이제 코스피에서 이제 지수 연동되는 지수 펀드입니다. 네, 연동돼서 지수가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면 더 개별, 벌어요. 네, 개별 그렇습니다. 종목에 자신 없는 분들은 그냥 거기에 넣어놓으면 네. 저도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대선 후보 때 지난해 5월에 코스피 5천 공약하면서 ETF 상품 4천만 원을 샀대요. 네. 그랬다가 앞으로 5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모두 6천만 원을 더 투자해서 1억 원어치를 사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그게 이제 그 상품이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코덱스 200. 네. 코스닥 152를 오를 때 이익을 얻는 코덱스 코스닥 150 ETF인데 이거를 전부 합하면 코덱스 200은 수익률이 103.27%, 코스닥 150은 31.40% 상승해가지고 평가 이익은 단순 계산해도 2,700만 원을 웃돌 것으로 이렇게 추산하고 합계는 지금 2천 투자해가지고 1억 됐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와. 이재명 대통령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되겠는데요. 술 사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저도 그때 재빨리 들어갔어야 되는데 조금 늦게 들어가는 바람에 그렇지만 ETF입니다. 네. 아 이거 참 기분 좋았습니다. 예. 네 오늘 아주 오랜만에 제가 좀 신이 나서 방송을 좀 진행했네요. 네. 네, 너무 앵커님이 신나서 하시니까 저희도 너무 보기 좋고 힘이 맞아요. 나고요. 예. 앵커님이 예. 정말 엄중한 사안을 다룰 때는 또 그만큼 더 엄중하고 또 준엄하게 꾸짖으시기 때문에 저희도 있는 내내 얼굴 이렇게 찍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활짝 예. 웃어요. 예, 동접도 17,000도 아까 돌파하고 네. 다시 2만으로 이제 동접 돌파 여러분 100만 빨리 만들어주세요 우리 정원이. 예. 1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2부에서는 지난번에 우리 오혁진 이론 시사 기자와 함께 재미있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모시기로 했는데 오늘 또 다양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